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3분기 만에 최고치 1.0%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전년 대비 2.7% 성장하면서 6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네, 이제 시선은 이번 주 목요일이죠. 24일에 있을 올해 첫 금통위에 쏠려 있습니다. 금리 동결 전망이 중론인 가운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난해 10월에 이어서 재차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8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4분기는 1% 성장. 다 합치면 이제 목표치가 낮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2.7%라는 목표치 자체는 충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목표치라는 표현보다 이제 전망치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한국은행에서 가장 최근에 전망했던 2.7%라는 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어느 정도 맞췄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그냥 평가를 하자면 다행이다. 원래 그보다 밑도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사실 이제 그러나 이제 그 최초의 전망치랑 비교해 보면 처음에는 뭐 3.1%나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점점점 하향 조정했고 하향 조정한 그 전망치에 부합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뭐 아주 좋은 기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밑으로는 안 떨어져서 다행이다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뭐 전망치를 달성했다라는 측면, 성장률이 0.1%에서 0.2%포인트 떨어진 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우리나라 경제 규모, GDP 규모를 생각해 보면 네. 뭐 약 1,500조 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전체 GDP에서 1%, 전체 GDP에서 0.1%.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경제 성장률이라는 개념은 어쩌면 모두의 경제 성장률을 평균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아니면 우리나라 전 산업에 걸쳐서 모든 기업에 걸쳐서 0.1%포인트씩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유추해 보면 이게 작은 숫자 같지만 그것은 굉장히 큰 숫자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3% 수준을 초과하면 우리가 나름의 고성장 시대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2.5% 이상이면 그래도 중성장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5% 성장률을 하락하게 되면 이제 저성장 국면 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이 0.5%를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이거 가지고 고성장, 중성장, 저성장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숫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다 힘들었죠. 쉽게 얘기해서. 네. 다 힘들었고 거기 이제 우리도 역시 힘들었고. 근데 작년을 이제 얘기해 본다면 미국과 중국이 잘 하고 있고 다른 나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만 힘들었다. 이런 식의 이제 불안한 징후들이 나타났는데 연말이 되면서 보니까 지금 중국이 작년 GDP 합산해 보니까 6.6%, 2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지금 미국도 경기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눈높이가 이렇게 2.7%까지 낮아졌고 그러면 이제 본다면 이걸 우리나라만의 문제로 봐야 되느냐. 글로벌 경기라는 게 동조화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글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할 것 같아요. 이런 원인을 짚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네.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건 어쨌든 기존 실적치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걱정되는 건 2019년 올해의 전망치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IMF도 이미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5%로 하향 조정했고요. 또 월드뱅크, 세계은행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부제가 그거였죠. 어두워지는 하늘. 그러니까 네. 2019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미국이나 중국도 굉장히 중요한 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고 네. 특히 그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면서도 특히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경제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2019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또다시 하향 조정되는 과정,
또 안 좋아지는 과정으로 전개될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판이 닫힌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반도체 부진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건설 투자 감소 아니면 뭐 대외적인 변수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어떤 한 가지 이유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내수 부진, 흔히 말하는 소비, 민간 소비도 계속 둔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 방금 말씀하셨던 건설 투자나 설비 투자가 크게 위축된 상황. 이런 내수 부진도 굉장히 문제일 수 있지만 또 대외 경제, 뭐 반도체 수출이라든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로 경제적인 협력 체제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같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고 또 어쩌면 정책적인 문제 그 하나만의 이유가 아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문제도 역시 이런 경제 상황 하에서 엇박자가 나는 그런 경제 정책 이런 것들도 같이 맞물리면서 우리 경제가 특히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진단해 봅니다. 지금 이제 이틀 뒤면 한국은행에서 금통위 올해 첫 기준금리 결정하는 금통위가 그렇죠. 열리게 됩니다. 작년 말까지 우리가 걱정했던 게 미국과의 금리 격차 같은 것들을 걱정했는데 급격하게 또 지금 시각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네. 미국 연준부터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제어 조절에 그렇죠. 나서는 시그널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의 금리 정책 여기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서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2019년 경제가 그래 나름대로 지지선을 유지하고 20년부터는 좀 굉장히 하락폭이 큰 그런 새로운 경제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이렇게 세계은행이나 IMF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2019년 한해 기준금리를 가파른 속도로 인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만 해도 2019년 한해는 뭐 기준금리를 미국 같은 경우 세 차례 인상한다고 했다가 이제 두 차례나 한 차례로 계속 인상 속도를 더디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기가 계속 둔화되는 과정에서 도저히 기준금리를 인상할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여건이 안 되는데 미국이 그렇게 기준금리를 인상하니까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 자본의 유출을 우려하기 때문에 금리를 억지로 인상한 것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시 말하면 동결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환경으로 가지 않을까. 인상을 해봐야 한 번.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눈치 보기 싸움에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그렇게 강도 높게 이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준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없는 상황 그렇게 판단 내려집니다. 또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발표하잖아요. 이미 네. 지금 한국은행이 2번 연속 눈높이를 낮춘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떨까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요? 저는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생각이 추가로 됩니다. 또, 예. 왜냐하면 전제가 바뀐 거예요. 종전에 한국은행이 경제를 전망했던 2019년의 경제 성장률이 2.7%였는데 그 당시의 세계 경제 성장률, 그 당시에 중국 및 미국 경제 성장률하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경제 성장률을 세계은행이나 IMF나 여러 나라들에서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해 나가기 때문에 네. 그런 전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기존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 왜냐하면 대외적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로서는 그런 전제가 바뀌면 역시 전망치도 바뀌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어쨌든 반도체 경기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경기가 꼬꾸라진다라고 본다면 또 추경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라는 게 뭐 네. 눈에 보이도 뻔하지 않습니다. 네. 근 20년, 근 15년 동안 추경 여부를 판단해 보면 추경을 했던 횟수가 했던 연도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 추경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그렇게 뭐
뭐 합리적인 추정이 아닌 거예요. 추정의 일상화가 됐나요? 네, 일상화가 돼버린 거예요. 네. 이거는 좀 바로잡아야 될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의 어떤 부양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더디게 나타날 거라면 당연히 어떤 하나의 방향성 하에서 예를 들어 일자리 추경이 됐든 어떤 방향성 하에서 추경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재정 계획도 확장적으로 재정 지출을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라면 당연히 추경이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경을 했던 해가 더 많았기 때문에 과반수였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 빨간불이 켜지는 이런 한국 경제 상황 하에서는 추경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예. 워낙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서 좀 여쭤볼게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좀 상향시킬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네.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새로운 투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대국민 혹은 이 주요 기업들 총수와의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런 자리를 통해서 결국 기업들의 요구, 기업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듣고 그런 기업들의 필요에 맞춰서 다시 말하면 경영 환경을 개선해 나가려는 정책적인 의지가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 큰 측면에서 한국 외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제조했던 그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한국으로 불러들인다거나 기업들이 계속 움츠렸던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그러니까 신산업 진출을 진행한다든가 또 정말 적극적인 규제 혁신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면 기업들이 또 움츠렸던 투자를 이제 플러스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역시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이 될 수 있고 그게 전체 경제 회복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업들의 신산업 투자 이런 것들이 정말 궁극적인 그런 기회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그게 유일한 기회라고 한다면 또 우리 정부도 이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또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어떤 모색 그런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요구되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지금이 올해가 비상시국이라면 네, 비상시국이라면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경기를 끌어올리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네. 대충 SOC 투자 대표적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병행하는 거죠. 예. 뭐 미래를 위한 투자, 뭐 4차 산업에 대한 투자 네, 그런 네. 것과 함께 추경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네. 전통적인 SOC 투자에 대해서 이 정부 초반에는 굉장히 뭐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네. 뉘앙스가 해가 갈수록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바엔 그냥 아예 뚜껑 열어놓고 SOC 투자 적극적으로 한다면 예. 단기 처방에 있어서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추경 편성 규모의 일반적인 그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게 대규모 투자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미 2019년 예산 편성은 이제 마무리 돼 있긴 하죠. 돼 네. 있는 상황에서 그러나 어쨌든 주어진 그런 재정 지출을 조금 더 경기 부양적으로 쓰는 것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부양적으로 편성하고 또 추경도 예를 들어서 SOC 추경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역시 그런 것들이 민간 기업들의 투자와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투자 증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건설 투자, 이 움츠려진 건설 투자도 회복 기조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네.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냥 예산 지출이 아니고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잖아요. 그렇죠. 거래가 예. 절벽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을 감안해 본다면 좀 부동산 경기를 다시 활성화시켜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자연스럽게 민간 기업이 건설 투자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정책 기조의 전환 이런 것들도 경기 부양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이제 여러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새로운 주택에 이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건설 후방 효과, 건설 전방 효과, 다양한 경기 부양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존에 해왔던 부동산 정책이나 어떤 종류의 정책 기조를 경기 부양적으로 선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또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추가 네. 질문 더 드릴게요. 작년에 워낙 고용 뭐 참사 얘기가 계속 이어졌으니까 올해 고용을 좀 전망해 본다면
최저임금 여파에 대한 분석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그걸 네. 가정해서 네네. 질문을 드린다면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두 자릿수 인상. 네, 맞습니다. 그럼 올해도 작년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한 고용 참사, 고용률 부진, 취업자 감소 이런 것들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2019년 경제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고용 없는 경제. 이제 제가 성장이라는 표현을 경제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세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경제 체제가 고용 없는 경제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어쩌면 수치적으로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률 지표라든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취업자 증가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 없는 경제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물론 정책 기조 자체가 기존에는 근로조건 개선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52시간 근무제라든가 다양한 뭐 4대 보험 가입률을 늘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근로조건 개선에 초점을 두다가 그것이 일자리 양을 증대시키는 데는 제한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네. 지금 바꿨거든요. 네. 나름대로의 기업 편향적인 그런 정책 기조로 어느 정도 바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선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양질의 일자리가 좀 창출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좀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진단해 봤습니다.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